안녕하십니까. 헌법을 맡게 된 고갑성입니다. 오늘은 전 시험에 대해서 모의시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관련돼서는 토탈 우리 1차에 대해서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헌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헌법의 대전제 요건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헌법의 대전제 요건은 뭐예요? 자유민주복지국가. 이걸 생각해 두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 들어가야 돼요. 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이념은 뭡니까? 여기 이제 자유국가라는 게 있고 민주국가라는 게 있고 복지국가 있고. 근데 왜 자유민주복지국가라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 그대로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지라는 것은 뭐예요? 평등이죠. 평등. 우리가 헌법의 대전제 요건으로서 자유를 올리면 평등이 깨져요. 평등이 깨지면 어때요? 자유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헌법의 대전제 요건이죠. 뭐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게 바로 민주적 절차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누구의 의무이기도 하죠.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게 여기에서 파생이 되고 자유와 평등을 적절하게 형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항상 전제 요건이 자유민주복지국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은 최상위 법이에요. 최상위 법이라는 것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법을 우리가 배울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다시 한번 대연제 요건을 해야 돼요.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권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무가 이제 전제 요건이 되겠죠. 권리 의무 관계가 탄생해요.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복지국가 헌법의 대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권리라는 것은. 권리가 뭐예요? 멀리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 법이 주는 힘이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우리가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법학 결론에서 첫 시간에 뭘 배우게 되느냐? 권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권리라는 것은 뭐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래서 여기 법이라는 것은 법이고요. 여기 힘이라는 것은 일단 힘력설이 돼요. 그러면 권리의 법적 성질은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권리 법력설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힘 또는 이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가? 이 형평성에서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리라는 의미를 언제 전제 요건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권능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지가 되고요.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라는 거. 요 두 가지 전제 요건은 꼭 한번 잡아놓고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권한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돼요. 권한이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권한이 되는 겁니다.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 법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위 또는 자격설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권한의 법적 성질은 뭐냐? 바로 지위설, 자격설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가 있다. 그러면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 탄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없지만 의무는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헌법에서 우리가 규정을 해놨죠. 헌법, 대표적으로 헌법 몇 조? 10조에서 39조까지 국민의 권리 의무, 즉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일명 우리가 그 유명한 무슨 건이 되죠? 바로 형성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형성권이야.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형성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헌법의 전제 요건으로서 자유민주복지국가,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권리의 개념과 권능의 개념과 권한의 개념을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1차 모의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홀수만 한번 선별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헌법의 전제 요건은 전문가 몇 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130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어도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본다면 헌법 조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고. 헌법 전문 불안가. 그래서 헌법 제1조와 제1조부터 13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130조까지. 그러니까 헌법 전문과 관련돼서는 매일 우리가 복사해서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1조부터 130조까지 자기가 조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숙지해주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속 법률이 많이 탄생하겠죠. 특히 국회법과 관련돼서 많이 탄생하고 국무회의 규정과 관련돼서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 대표적으로 여기와 관련돼서는 자, 헌법 10조부터 39조의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권도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제 요건으로서 항상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고시 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누굴 보호해 줄 건가? 그래서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요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판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판례들이 많아요. 특히 헌재 헌법재판소와 판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를 보고, 그래서 과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2004년도인가 그래서 판례가 거진 99.9%가 출제돼서 문제의 논란거리가 많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헌재 판례와 그다음에 이제 헌재, 그다음에 조문을 이제 균등하게 출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30%, 30%, 30% 이렇게 해서 이론하고 헌재, 재판소, 그다음에 조문과 이론을 균형 있게 아까 출제해 놨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은 우리가 판례에서 많이 판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헌법 10조부터 헌법 39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기본권. 우리가 사법에서도 마찬가지. 기본 사법에 대해서도 우리 선택과 경합 정황이 우리가 나올 수 있듯이 헌법에 대해 최상위 법률에서도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 판례는 뭐냐? 우리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게 바로 기억 판례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규제로 인해서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은 기본권의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 침해의 정도가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의 한계를 따져봐야 된다. 우리가 우리 판례를 보면 읽어보면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권 침해도 마찬가지. 당사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의 대전제 요건인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을 뭐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임신이라고 보고 있죠. 목사임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의 목적과 사실인 간섭과 임의 규정과 신의칙, 여기에 따라서 우리 법률행위 해석을 기준을 하듯이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 그러면 당사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는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게 이제 중심 포인트를 꼭 잡아두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요 부분이 큰 주된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한계를 따져봐야 된다. 기억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옳은 지분이 되네. 자, 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니은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일정한 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단명 퇴직되도록 규정한 임과, 그러면 여기 보죠. 공무 단임권의 인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에서 공무 단임권. 공무원 단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게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 권력 관계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규정이 있어요. 일반 규정과 니은과 관련돼서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별 규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싸우면 뭐가 이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 단임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특별 기본권이어서 후자의 적용은 배제된다.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판례의 의미로서. 그래서 이음과 관련돼서는 맞네요. 디귿과 관련돼서 도로에서 운전 중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 좌석 안전띠를 맬 것인가 여부는 사생활 영역. 맞아요. 그러면 사생활 영역이죠. 이 사생활 영역을 헌법상으로 유입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된 게 바로 디귿의 바로 대표적인 판례의 태도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 여부를 배제하고 사생활 자유의 침해 여부가 검토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은 사생활 영역으로 포섭할 수가 없어요. 좌석 안전띠는 법익의 침해에 의해서 사생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제되고 사생활 자유의 침해 여부를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귿 부분과 관련돼서 결론은 어때요?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니을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므로 강인 금지 이배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와 다른 기본권의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정도가 적정한 비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가 되죠. 비례성의 원칙이야. 적정성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미음과 관련돼서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에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정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가 기본권 지체를 침해를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 기본권의 서열 이론 한번 꼭 숙지해 두세요. 법인 횡령의 원칙, 그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 그럼 실제적 조화의 원칙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하는 헌법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미음은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5개 딱 내놨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를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정답을 확인하면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이 정답이죠. 이것을 뺀 나머지 바로 기역, 니은, 니을, 미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조항과 관련돼서 헌법 10조와 39조 이번 기회로 해서 헌법과 관련돼서 기본권 충돌과 경합에 대해서 이 판례 5개 대전제 요건을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문제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회와 관련돼서는 헌법 40조에서 69조까지 우리가 규정을 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부속 법률과 관련돼서 국회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항상 문제를 읽을 때 누구냐 주체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연자가 붙어져. 국회의원회야. 국회의원회.
자, 국회의원에는 본인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하고는 본인이 중에서 개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에만 그렇지 국회운영위원회는 이거는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법 56조와 관련돼서 참조를 하시면 자,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은 결론적으로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질문과 관련돼서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없으며 여기에서 그러면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여기는 맞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국회의장이죠. 이걸 우리가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항상 누군지를 우리가 잡아야 돼. 누가 무엇을 왜. 자, 무엇을 왜 했느냐. 왜라는 거. 조문을 숙지할 때. 자, 누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요거는 후야, 후. 그렇죠? 요거 이제 법학에서는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체. 자, 무엇을 그러면 요걸 뭐라고 그래?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시요. 요게 바로 객체. 그래서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대상, 왜, why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왜, 자, 누가, 무엇을, 왜 이걸 믹싱하면 개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을 공부하실 때 또 하나 우리가 다질 것 항상 뭘 숙지하라. 자, 저 지금 문제 1번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용어예요. 용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용어가 잡히면 뭐가 잡혀요? 거기에 대한 요건들이 잡혀. 그래서 요건이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풀 때 후를 확인하라, 주체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은 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의원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국회의장이 아니라 의장은 국회의원이 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국회법 39조의 조문을 보면 자, 의장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상임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국회법에 정하며 정보위원 의원수는 14명. 뭐 이거는 뭐 보컬 보기겠죠. 외우면 맞았고 안 외웠으면 맞았겠고 틀린 지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결론 어때요? 틀리다고요? 예, 좋아요. 뭐가? 자, 14명이 아니라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3번도 결론적으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회 비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4번과 관련돼서는 하자가 없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5번 질문까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상정 후 이후 여기 이 부분이 틀렸죠.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정 전이나 이후에도 저는 위원회를 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도 결론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컨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국회법 44조부터 63조를 참조하시면 5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국회의장의 절차에 관한
국회의장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사 절차와 관련된 국회 의사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역시 이것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1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표결을 할 때 회의장이 있지 아니한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죠. 여기 좀 오타가 나왔네요. 참가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가하더라도 표결에 대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표결에 대해서 표시한 의사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1번은 X. 그러면 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오케이. 자, 3번과 관련돼서 국회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107조에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무제한 토론을 위해서 제적견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된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4번과 관련돼서는 바로 106조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회법.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에 표결할 때 국회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 선포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몇 조예요? 국회법 110조에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 의사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국회법과 관련돼서 숙지하면 맞고 숙지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신체의 자유라고 나와 있네.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는 신체의 자유 관련돼서 그 유명한 아시겠죠? 우리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헌법 몇 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헌법 12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는 것은 X를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8대 의함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 자유이다. 그러면 헌법 12조의 취지에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어때요? O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DNA죠. 신원 확인 정보의 영미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강 점막 또는 모건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 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인 금지 원칙에 반하여 이 부분이죠. 우리가 DNA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인 금지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건가? 그러면 DNA와 관련돼서 신원 확인 정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헌법 판례는 가인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인 금지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게 니은이네요. 그러면 니은은 X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X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징계. 자,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나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임용권자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로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징계로서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을 하는 것은 여기 구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징계로서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 어때요?
논리적으로 봐도 느낌으로 봐도 뭐예요? 디귿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맞죠. 그래서 디귿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니을과 관련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적견 교통권은 피해자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 부서적인 효과로서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 불가하다. 우리 변호인의 적견 교통권은 이거는 엄청난 거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 신체 자유와 관련돼서 신체 자유와 관련돼서 이거는 엄청난 우리 적견 교통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형성된 권리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얼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 읽었으면 답이 정도는 우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럼 미음과 관련돼서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우리 확인해 보죠. 자, 신체의 자유는 자, 그에 대한 제한이 행사 절차에 가해졌던 형사 절차에서 가해졌던 간에 보장되어야 하는 자연적 속성의 기본권이므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절차가 행사 절차인지 아닌지는 신체의 자유와 사유의 보장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위험은 O가 되겠네.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O, 니은과 관련돼서는 X,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돼서는 O죠. 그럼 리얼과 관련돼서 X, 미음은 O가 되네. 그러면 영어 부분과 관련돼서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요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각인해 놓고 우리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서 5개 판례 아주 좋은 문제를 내놨네요. 그러니까 요 기억과 니은과 디귿과 리얼과 미음에 대해서 우리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중에서 아주 빈출되는 지문들 아주 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과 관련돼서 5개 조문 판례를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헌법 7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이제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자, 문제 19번과 관련돼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영어는 헌법 몇 조 조항에서 규정을 해놨죠. 예. 바로 17조입니다. 우리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관한 전문적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헌법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 모의고사가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헌법 전문이 하나가 있고요. 통째로 본다면 헌법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10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 장, 몇 개 조문이라고 그랬죠? 130개 조문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20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다 한 장당, 한 장당 2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총강에서 그러면 총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서 한 2-3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국회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돼서 또 하나 이렇게 하면 딱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의 기본을 더하면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헌법 17조와 관련돼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매년 나오는 테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개 조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보육교사와 영유아 사이의 진정한 교감을 제외하고 신뢰관계를 방해한다는 판단 아래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해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법 조항은 보육교사 영유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판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CCTV를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 그러면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준 게 바로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호법조항은 보육교사의 영유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 1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시 그 대화 내용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밀은 대화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증거인멸 또는 행사법령, 저촉행위 위법, 위험 방지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 기여를 고려할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2번도 잘 잡았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 내용을 녹화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 부분을 할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해모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의 성적 영역 등 사생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도록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자,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네. 자,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우리가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열철식 특수 콘돔 및 약물주의 콘돔의 판매 금지는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자, 사적 생활 영역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최근에 또 판례가 취재했고요.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개요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에 상대한 제약이 가해진 것이므로 해당인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적 조치라는 점에서 자, 수행자의 사생활 및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또 판례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 이 문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요 5개 판례, 기본적으로 요 판례도 자주 출제되는 빈출 판례로서 헌재 판례로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자유를 침해한다, 영유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읽어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맞고요. 2번과 관련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미결수 변호인 안자의 접견시 이거는 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결론만 이제 잡아놓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 자, 3번과 관련돼서 개인사의 전화, 우편,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이거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것. 그럼 4번과 관련돼서 청소년 나왔다, 제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구치소장과 관련돼서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자, 침해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 결론만 우리가 내려놓으면 돼요. 자, 문제가 상당히 길어요. 길다라는 것은 자주 봐야 되는 겁니다. 판례는 익숙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양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헌법과 관련돼서 20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1번, 3번, 5번, 7번, 9번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뭐 우리 충분히 변호사 준비를 하는 사람은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헌법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